김대중 대통령과 연관된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딱 그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머리끝에 발끝까지 분노 지수가 확 올라가는데 이분은 그렇지 않다. 오로지 오늘도 보면 어제도 보면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위해서 당원들을 설득하는 데에 모든 포커스가 가 있다. 이 사건의 여파가 정치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말 궁금해지는 사건. 박주원 국민의당 최고위원의 정치 공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분이 그 당시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한테 DJ 관련한 자료를 전달했다. 검찰에 있던 분이. 이 사건이거든요. 지금 어디까지 왔느냐. 안철수 씨는 예정돼 있던 대로 호남이 내려갔고 거기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말이 나오고 있고 이런 건데. 결론 지으면 첫 번째 당사자는 박주원 최고다. 두 번째 안철수 대표는 이런 사람을 아마 몰랐으면 몰랐다고 하지만 그 보도를 보고 음모 얘기를 하잖아요. 음해. 이 얘기가 대변인도 이 얘기를 합니다. 국민의당 대변인도. 그래서 안철수 대표는 사실은 이 사건을 접하고 안이한 인식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김대중 대통령과 연관된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딱 그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머리끝에 발끝까지 분노 지수가 확 올라가는데 이분은 그렇지 않다. 오로지 오늘도 보면 어제도 보면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위해서 당원들을 설득하는 데에 모든 포커스가 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 사건은 어쨌든 뭐 본인이 아직까지 아니라고 하니까 상황을 좀 더 밝혀지면 뭐 최고위원회에서 그만두게 하겠다든지 이런 순서예요. 순서가 좀 다르다. 쭉 이제 사실관계 또는 이제 기사와 관련된 팩트의 흐름을 쭉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나 또는 관련자들의 반응 또 뭐 주성영 전 의원의 얘기 이런 걸 종합해서 보면 이게 뭐 아니 땡 굴뚝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박주원 최고가 관련돼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뭐 많은 추론을 안 해도 나오는 것 우리가 결론을 잠정적으로 내릴 수 있는 것 같고 아까 우리 푸나님이 처음에 느낌이 어땠냐고 그러셨잖아요. 네. 저는 사실은 이런 단어들이 떠올랐어요. 이걸 딱 보고서 첫째는 공작, 둘째는 정체성, 셋째는 고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거 자체가 공작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이거를 주성영 전 의원이 박주원이라는 분이 저는 사실 잘 몰랐어요. 박주원이라는 분이 누구인지 그렇죠. 현재 최고위원인지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들 아니요. 잠깐 최고위원회에서 이름이 딱 실검 1위가 되니까 그러니까 박지원인 줄 알았다. 누가 농처럼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고 이제 첫째는 황당하기도 하지만 이 박주원이라는 분이 정보시장에서 탑이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주성영 의원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는 이 분이 또는 이런 정보시장에 돌아다니는 이야기가 다 팩트라는 의미에서의 탑이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우리 이런 어떤 검찰 관련된 이런 쪽에서의 정보시장이라는 것들은 사실은 경우에 따라 정보를 가공하고 또는 왜곡하고 그것을 공격용으로 쓰고 한 이런 것으로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지금 그 CD를 갖고서 그렇게 했던 것이고 또 그것을 검찰에서 조사한 후에 이제 무혐의로 했던 것이고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의 비자금이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된 온갖 루머니 이런 것은 이거 말고도 전에도 저희가 방송하면서 농처럼 얘기한 적이 있지만 무슨 뭐 강남에 있는 중국집부터 시작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류의 하나로서의 공작인데 제가 떠올렸을 때의 공작이라는 거는 이것은 이런 류의 공작이 이것을 근본적으로 이것은 어찌 보면 근본적으로 바로 처리되지 않으면 이거 참 조금 좀 과한 얘기일 수 있는데 저는 딱 순간 어떤 느낌이 드는 국민의당 자체가 거의 공작 전체의 산물이다라는 사람들의 판단 내지 이런 거를 갖게 할 수도 있다라는 의미에서 사실 저는 공작이라는 느낌이 딱 그러니까 그런 단어가 떠오르는 거예요 사실 저는. 그리고 이 사안에 대해서 안철수 대표가 몰랐을 수 있죠. 근데 그런 분들 또는 이런 사람들과 정치를 하면서 얘기하고 이러는 것들은 다 얘기하다 보면 이런저런 것들이 다 배어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냥 별 큰 문제의식 없이 공존할 수 있는 당으로서의 사실 정체성의 혼란 그 자체인 국민의당이 보이는 어떤 좀 슬픈 모습? 이런 것이 아주 극단적인 지금 상황인 거죠. 이것이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안에서 적어도 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정체성을 DJ와 연결해서 생각했던 분들은 거의 이제 개별적으로 그런 정치인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정말 원점에서 다시 생각해보는 수준의 판단과 대처. 그것이 뭐가 될지는 그건 뭐 우리가 주문하기는 그런데 그걸 하지 않으면은 저는 안 된다.
여기서 좀 제가 뭐 하나 투척 한번 해볼게요. 예. 지금 국민의당의 민주당으로 말하면 민주연구원에 해당되는 곳이 있죠. 국민정책연구원이라고. 국민의당 싱크탱크. 네. 거기에 원장이 누구냐면 이태규예요. 이태규 의원. 근데 이태규의 전력이 저는 박주원과 비슷한 결일 거라고 한번 추정을 해보는 게 뭐냐면은 이태규는 처음에 국회 사무처 입법보좌관으로 정치권에 들어와요. 그게 2000년도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2007년에 대통령 선거 준비팀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명박 경선 대책위로 들어가서 선대위를 거쳐가지고 인수위원회를 거치고 청와대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2012년에 새정치 디자인연구소라는 곳에 소장이 돼요. 그 당시 새정치의 타이틀을 걸고 나온 사람은 바로 안철수였죠. 그러다가 안철수 캠프, 진신 캠프로 들어가요. 그러다가 당이 합당이 되니까 새정치민주연합까지 들어갑니다. 이 사람이 이태규예요. 완전하게 이명박의 사람이었던 사람이 무슨 이유로 안철수랑 결합했는지가 일단 궁금해요. 그래서 세간의 돈은 내가 MB 아파트 합니까라고 그 대선 토론회 때 물었던 그 이야기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회자되어 왔던 이야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태규나 박주원이나 사실은 결이 아주 똑같은 사람들이잖아요. 이명박의 사람들인데 어찌하여 안철수에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붙었을까가 지금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정치권에 완전히 상관없는 일반적인 사회적 명망이 있는 인사가 새정치라는 걸 타이틀을 걸고 나왔을 때는 최소한 다른 건 몰라도 이명박 같은 세력을 합심해가지고 같이 간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근데 박주원의 어떤 변신 과정이나 이태규의 과정을 보면 안철수가 이명박 세력을 정말로 등에 업고 정치한 게 맞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바로 그런 사건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안철수는 MB 아바타 다 원래 F4가 있었잖아요. 2012년도 10월 2일인가 저희가 광주에 경선하던 날 프레스센터에서 대선 출마하겠다라고 선언한 날 F4예요. 그분들은 MB 아바타들이 아니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한 분 한 분 떠나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한 분 한 분 그 빈 공간을 들어오는 거죠. 빈 공간에. 송호창, 은퇴서 뭐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이 한 분 한 분 떠나니까 그 빈 공간에 능수능란한 정치꾼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이익이 맞으면 그 사람의 정치 노선과 상관없이 함께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소위 이제 이런 그 거래, 나의 이익과 그 사람의 이익이 일치하면 사상 노선 철학하고 상관없이 손잡고 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옆에 남아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 같은 걸로 가는데 지점 자체는 시작은 그렇게 안 왔다. 왜냐하면은 박원순 시장하고 단일화했던 것도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조금 좀 근본주의적인 접근일지 모르는데 저는 이걸 보면 늘 그런 생각이 드니까 현실 정치에서 또는 국회 여서야대 상황에서의 국민의당 문제와는 별도로 저는 안철수 정치 또는 국민의당 정치를 보면은 늘 생각나는 것이 이 정체성과 노선이라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냐 정치에서. 그리고 그것을 고려하지 않고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서나 아니면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것으로서의 결합을 했을 때 그게 결국은 끊임없이 어떤 근본적인 문제를 계속 가져오게 되는데 이게 뿌리가 이렇게 찾아보다 보니 이런 어떻게 보면은 참 같이 공존하고 같이 어떤 한 울타리에 있는 게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그 안에서 적어도 DJ의 정체성 이런 것들 얘기했던 분들의 입장에서는. 근데 그런 공존이 잠시 또는 일시적으로라도 가능할 수밖에 없게 됐던 것들이 한편으로는 우리가 더 따져봐야 되겠지만 공작 정치적인 어떤 색깔하고 그다음에 일시적인 어떤 정치적인 필요에 의해서 정치적 선택을 하는 것이 그리고 같이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제3의 길, 뭐 다당제의 필요성 이런 것들을 막 어떤 논리로서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어떤 정상적인 어떤 정치적인 뭐 주장으로서 받아들이는 것과는 별도로 저는 국민당에 있는 분들 중에 상당한 분들이 과연 언제부터 진심으로 저것을 정치적인 자기의 가치와 철학으로 갖고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근본적으로 안 되는 문제는 근본적으로 좀 문제를 철저하게 내부에서 제기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 아까 말한 이태규 있잖아요. 생각해보니까 뭐가 떠올랐냐면은 그 대선 바로 전에 문재인 후보 침해설 이 유포한 게 또 이태규의 보좌관이에요. 이런 관점으로 쭉 보고 있으면은 이분들 참
대단하신 분들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 방송에도 여러 번 나오신 분 중에 한 분이 김대중 대통령의 자서전과 평전을 같이 쓴 그런 경우가 드물다고 하더라고요. 김태근 작가 이분께서 최근에 이제 이 사건 터지자마자 김대중 대통령이 썼던 일기를 공개를 했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2008년 10월 20일 한나라당 검사 출신 국회의원이 내가 100억 원의 CD를 가지고 있다는 설이 있다고 간교하게도 설이라고 하고 원내 발언으로 법적 처벌을 모면하면서 명예훼손의 목적을 달성코자 하고 있다. 나는 그동안 사상적 극우 세력과 지역적 편향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 엄청난 음해를 받아왔다. 그러나 나는 개의치 않는다. 하느님이 계시고 나를 지지하는 많은 국민이 있다. 그리고 당내에 오해하는 사람들도 내 사후에는 역사 속에서 후회하게 될 것이다. 바르게 산 자에게는 영원한 패배가 없다. 살아서도 승자, 죽어서도 승자, 이것이 나의 꿈이다. 이렇게 일기를 쓰셨다고 김태근 작가가 공개를 했네요. 너무 숙연해지는데. 어쨌건 이 부분에서 지금 안철수 대표가 마침 그 시기에 이제 호남 내려가는 일정이 있었는데 분위기상 내려가지 말라는 여러 가지 만류에도 불구하고 내려갔어요. 근데 실제로는 이제 가장 정치인들에게 보이는 추한 모습 있잖아요. 같은 당내에서 주거니 받거니 싸우면서 먼저 박지원 대표가 그렇게 얘기했죠. 뭐 거기서 이제 계란이나 뭐 어떤 폭력 사태가 발생하면 안 되니까라고 했는데 진짜로 계란 맞으신 분은 박지원 또 전 대표예요. 뭐 내가 맞아서 당하니? 안철수 지지에 의해서 이제 안철수 연대 팬클럽 소속한 분이 박지원 전 대표를 비난하면서 계란을 던졌는데 정면으로 맞은 건 아니고 그거 아니고 이제 뭐 어깨 정도 튀었어요. 튀어가지고 이제 방송에 나오는 걸 봤는데 사실 그렇죠. 지금 그런 어마어마한 당의 존립까지도 고민케 하는 사건이 벌어졌으면 당 대표가 이 문제를 수습하는 일을 우선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통합하는 것을 여론 수렴을 하겠다고 했던 일정을 잠시 접고 이 문제를 빨리 가닥을 잡아가는 게 맞는 건데 참 대범하신 분이에요. 네. 예. 좀 말도 안 되는 소리긴 하지만 최근에 지금 이따가 다시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후보 중에 한성교 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안철수도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뉘앙스가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묘해. 느낌적으로는 묘하고요. 마지막으로 두 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국민의당이 내부적인 어떤 갈등 추스려가지고 다시 합쳐지는 건 좀 힘들겠죠. 국민의당이 잘 내부 통합을 하는 것? 근데 안철수 대표는 이미 물이 들어왔기 때문에 노를 젓고 있는 거 아닌가요? 국민의당이 막 흥분하니까 그러니까 국민의 답이 나오네. 국민의당이 다시 하나로 이렇게 잘해서 정치 세력으로서 안정되고 단일한 목소리를 내는 것, 이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어떤 촉발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부적인 분단 상태에서 지금 바른정당과의 통합은 되네 안 되네 막 싸우면서 격렬하게 안철수 대표가 평계련에 가서 연설할 때는 막 소리가 나오고 내려가 뭐 네가 탈당해 그런 분위기 속이었는데 마침 그쪽 그러니까 통합을 반대하는 쪽 입장에서는 이제 옳다구나 이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하는 어떤 사건이 생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상황에서 지금 안철수 대표가 만약에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추진하다 보면 사실상의 진짜 분당 상태가 되지 않을까. 더 이상 봉합하기 힘든 상태. 특히 호남 쪽에 계시는 분들이야. 이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안철수랑 같이 갑니까? 필요에 따른 결합. 그걸 우리가 그냥 쉽게 얘기하면 야합이라고 하죠. 사실은. 그렇게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그 필요성이 다 했고 계속해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고 또 가고자 하는 길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내부적으로 화합해서 하나의 정치세로 가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이미.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안철수 대표가 본인이 가고자 하는 길을 그러면 접을 것이냐, 그렇지도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 최근에 보니까 나름 의미 있는 얘기를 하나 했던데 보니까 이대로 가면 소위 이제 호남파에서 이렇게 가면 호남의 지지 기반이 완전히 무너진다라는 아마 공격에 대한 반론이었을 것 같은데 이대로 가면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에는 호남에서도 버림받는다. 이렇게 안철수 대표가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어차피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면 다른 길을 그래도 찾아보는 길로 가겠다라는 나름은 현실적인 계산까지를 해서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본인이 지향했던 어떤 바른정당과의 결합 내지는 보수 쪽으로 저희들이 쭉 결국은 그 방향으로 갈 거라고 분석을 해왔잖아요. 그 부분은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재밌는 정치인 줄 몰랐어요. 우리 쪽 이야기가 아니니까 되게 재밌어요. 어쨌건 이건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네요. 아무리 정치권에 있어서 세력의 세분리기가 중요하다고 해도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요. 우리 지금 이제 지나갔지만
대선 때 조작. 그렇죠. 그 제보 조작 사건. 다 그런 류에 따져보면은 일종의 공작 정치잖아요. 그쪽 피가 그대로 나오는 거죠, 뭐.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넘어가고 했는데 이게 아까 이제 안철수가 MB 아바타냐 이런 식의 어떤 음모론적 질문을 하셨는데 그런 것은 뭐 누구도 알 수 없겠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런 방식의 정치는 그런 공작 정치에 늘 스스로를 개방하죠. 결과적으로. 그런 세력이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에 여명이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문준영 씨 관련한 제보 조작 사건 때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쪽 사람은 아닌 것 같다. 이쪽에는 그런 조작 사건은 없었잖아요. 양심을 걸고 할 수 없는 짓. 정치적으로 공격은 할 수 있어도. 대변인님이 확실하게 마무리를 지어주세요. 그러면 안철수는 해본 사람이 해본다고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이것도 좀 폭넓게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되겠네요. 예. 이제는 확정 지어진 게 아닌가 싶어요. 국민적 마인드에서는. 이명박한테 안철수가 지대응을 받았다까지는 이야기는 못해도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차원에서는 사람 내려보내가지고 안철수 좀 도와줘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자기가 자의반 타의반 MB 아바타였다는 인증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번 건요? 는 사실은 이런 단어들이 떠올랐어요. 이걸 딱 보고서 첫째는 공작, 둘째는 정체성, 셋째는 고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거 자체가 공작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이거를 주성영 전 의원이 박주원이라는 분이 저는 사실 잘 몰랐어요. 박주원이라는 분이 누구인지 그렇죠. 현재 최고위원인지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들 아니요. 잠깐 최고위원회에서 이름이 딱 실검 1위가 되니까 그러니까 박지원인 줄 알았다. 누가 농처럼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고 이제 첫째는 황당하기도 하지만 이 박주원이라는 분이 정보시장에서 탑이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주성영 의원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는 이 분이 또는 이런 정보시장에 돌아다니는 이야기가 다 팩트라는 의미에서의 탑이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우리 이런 어떤 검찰 관련된 이런 쪽에서의 정보시장이라는 것들은 사실은 경우에 따라 정보를 가공하고 또는 왜곡하고 그것을 공격용으로 쓰고 한 이런 것으로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김대중 대통령과 연관된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딱 그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머리끝에 발끝까지 분노 지수가 확 올라가는데 이분은 그렇지 않다. 오로지 오늘도 보면 어제도 보면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위해서 당원들을 설득하는 데에 모든 포커스가 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 사건은 어쨌든 뭐 본인이 아직까지 아니라고 하니까 상황을 좀 더 밝혀지면 뭐 최고위원회에서 그만두게 하겠다든지 이런 순서예요. 순서가 좀 다르다. 쭉 이제 사실관계 또는 이제 기사와 관련된 팩트의 흐름을 쭉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나 또는 관련자들의 반응 또 뭐 주성영 전 의원의 얘기 이런 걸 종합해서 보면 이게 뭐 아니 땡 굴뚝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박주원 최고가 관련돼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많은 추론을 안 해도 나오는 것 우리가 결론을 잠정적으로 내릴 수 있는 것 같고 아까 우리 푸나님이 처음에 느낌이 어땠냐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냥 별 큰 문제의식 없이 공존할 수 있는 당으로서의 사실 정체성의 혼란 그 자체인 국민의당이 보이는 어떤 좀 슬픈 모습? 이런 것이 아주 극단적인 지금 상황인 거죠. 이것이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안에서 적어도 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정체성을 DJ와 연결해서 생각했던 분들은 거의 이제 개별적으로 그런 정치인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정말 원점에서 다시 생각해보는 수준의 판단과 대처. 그것이 뭐가 될지는 그건 뭐 우리가 주문하기는 그런데 그걸 하지 않으면은 저는 안 된다. 여기서 좀 제가 뭐 하나 투척 한번 해볼게요. 예. 지금 국민의당의 민주당으로 말하면 민주연구원에 해당되는 곳이 있죠. 국민정책연구원이라고. 국민의당 싱크탱크. 네. 거기에 원장이 누구냐면 이태규예요. 이태규 의원. 근데 이태규의 전력이 저는 박주원과 비슷한 결일 거라고 한번 추정을 해보는 게 뭐냐. 그것이 지금 그 CD를 갖고서 그렇게 했던 것이고 또 그것을 검찰에서 조사한 후에 이제 무혐의로 했던 것이고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의 비자금이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된 온갖 루머니 이런 것은 이거 말고도 전에도 저희가 방송하면서 농처럼 얘기한 적이 있지만 무슨 뭐 강남에 있는 중국집부터 시작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류의 하나로서의 공작인데
제가 떠올렸을 때의 공작이라는 거는 이것은 이런 류의 공작이 이것을 근본적으로 이것은 어찌 보면 근본적으로 바로 처리되지 않으면 이게 참 조금 좀 과한 얘기일 수 있는데 저는 딱 순간 어떤 느낌이 드는 국민의당 자체가 거의 공작 정치의 산물이다라는 사람들의 판단 내지 이런 거를 갖게 할 수도 있다라는 의미에서 사실 저는 공작이라는 느낌이 딱 그러니까 그런 단어가 떠오르는 거예요 사실 저는. 그리고 이 사안에 대해서 안철수 대표가 몰랐을 수 있죠. 근데 그런 분들 또는 이런 사람들과 정치를 하면서 얘기하고 이러는 것들은 다 얘기하다 보면 이런저런 것들이 다 배어나오잖아요. 김대중 대통령과 연관된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딱 그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머리끝에 발끝까지 분노 지수가 확 올라가는데 이분은 그렇지 않다. 오로지 오늘도 보면 어제도 보면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위해서 당원들을 설득하는 데에 모든 포커스가 가 있다. 이 사건의 여파가 정치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말 궁금해지는 사건. 박주원 국민의당 최고위원의 정치 공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분이 그 당시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한테 DJ 관련한 자료를 전달했다. 검찰에 있던 분이. 이 사건이거든요. 지금 어디까지 왔느냐. 안철수 씨는 예정돼 있던 대로 호남이 내려갔고 거기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말이 나오고 있고 이런 건데 결론 지으면 첫 번째 당사자는 박주원 최고다. 두 번째 안철수 대표는 이런 사람을 아마 몰랐으면 몰랐다고 하지만 그 보도를 보고 음모 얘기를 하잖아요. 음해. 이 얘기가 대변인도 이 얘기를 합니다. 국민의당 대변인도. 그래서 안철수 대표는 사실은 이 사건을 접하고 안이한 인식을 갖고 있고